안녕하십니까, 강사공석입니다. 자, 커마1급 필기 2014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이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문제는 생략을 하고요. 생소한 문제, 새로운 유형 문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과목별로 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소하게 좀 어렵게 출제된 문제의 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컴퓨터 일반은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13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7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4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6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된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13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13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지만은 기존의 기출문제가 완전히 100%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용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개념 이해를 해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시험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 1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그래픽 관련 용어는 자,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요. 17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기능들, 용어들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모델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중에서 3차원 물체를 컴퓨터로 그리는 작업, 그리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송할 데이터 양과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고 중앙 컴퓨터와 터미널이 1대1로 연결되어 유지 보수가 쉬운 연결 방식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중앙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터미널, 컴퓨터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 컴퓨터하고 이 터미널 사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1대1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도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1대1, 자, 연결 방식,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슷한 용어 하나 있었죠. 피어 투 피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P2P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 전송하는 것을 피어 투 피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포인트 투 포인트의 개념은 있지만은 구분을 하자라면은 개인 대 개인 연결하는 것을 P2P, 피어 투 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요. 1대1 연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 양과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는 연결할 수 있는 회선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독립적으로 회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지 보수가 쉽다라고 얘기했는 것은요. 만일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선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만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요.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 컴퓨터에서 어떤 전송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선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회선도 확인해야 되고 이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형태인 도스. 자, 도스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 서버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접속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서 해당 서버가 마비되도록 하는 해킹 기법이에요. 이제 2003년도에 크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방식이 이런 거예요. 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가 되었던 여러 웹사이트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양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무한대로 처리를 못하죠. 그러면 좀비 컴퓨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좀비 PC를 만들어서 동시에 대량의 정보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이 컴퓨터는 다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1번에 설명하는 것은요. 특정한 시스템에 보안이 제거되어 있는 통로를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도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고요. 어떤 그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상의 문제를 제거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백도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2번 시스템에 불법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행위다. 자, 위장해서 침투한다. 이런 설명 나오면은 트로이 목마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에 보시면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함으로써 시스템의 부하를 일으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는 시스템의 오버플로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정보들을 보내는 거죠. 자, 그것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그것을 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주소 체계인 URL, 자, URL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표준 주소 체계, 자, 이것을 URL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웹문서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에 있는 파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늘 사용하는 그런 주소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TTP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이것을 전체를 우리는 URL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HTTP. 자, 웹 문서를 볼 수 있는 프로토콜 HTTP가 되고요. 그 다음 서버의 주소, 자, www 해서 기사퍼스트.com 해서 이게 컴퓨터 웹서버, 자, 웹서버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주소. 물론 주소라는 것은 IP 주소도 있지만은 도메인 주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사퍼스트.com이 도메인 주소가 되는 거고, 자, www는 이게 뭐가 되죠?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로 나타내는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 www는 웹 서비스를 뜻하는 거고요. 만약 FTP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파일 전송하는 서버를 뜻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묶어서 이제 서버의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포트 번호라고 들어오는데 이거 좀 생소하시죠? 보통은 포트 번호를 생략합니다. 우리가 URL을 입력을 할 때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해도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www,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받기 위한 포트 번호는 80번이에요. 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을 하더라도 웹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생략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할 때는 포트 번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메인 해서 main.html. 자, 이게 뭐냐면은 파일 경로예요. 자, 이것은 서버의 주소죠. 자, 컴퓨터의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컴퓨터 내부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디렉토리 형태로 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겠죠. A라는 파일은 뭐 어느 위치 폴더 안에 있을 거고요. B라는 파일은 어느 폴더 아래에 또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 파일의 경로를 마지막에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생략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접속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 이 부분도 생략을 하죠. 그래서 뭐 기사퍼스트.com 이라고만 입력을 해도 해당 웹서버에 해당 파일을 자동으로 찾게 됩니다. 하지만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토콜, 서버 주소, 포트 번호, 파일의 경로다. 다음 중 보조기억장치인 SS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의 중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죠. 자,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인 디스크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서 읽어드리고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속도가 일단 느린 단점이 있고요. 일단 무게도 많이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것이 SSD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Solid State Drive의 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꽉 찬 상태의 드라이브다 그런 뜻이 되는데, 자, 무엇으로 꽉 차 있냐면은 플래시 메모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기 디스크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램과 같이 반도체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속도는 빠르고 그 대신 좀 비싼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만은 좀 고가인 그런 장치를 SSD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노트북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아무래도 무게가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경량화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요. 데스크탑에서는 아직까지 하드디스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쭉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 속도가 빠르다. 자, 발열, 소음이 적다. 자, 당연히 이렇게 회전하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이라든지 소음은 적습니다.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기억 매체로 플래시 메모리나 D램을 사용하나 D램은 제품의 규격이나 가격, 휘발성의 문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DD에 비해, 자,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외부의 충격에 강하며, 자, 하드디스크는 충격이 약합니다. 아무래도 떨어뜨리게 되면은, 자, 여기, 고속으로 회전한 디스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액세스암, 자,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므로,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배드 섹터가 뭐냐면요. 자, 여기 데이터가 섹터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 섹터가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섹터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드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디스크의 그 방식으로 이제 그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배드 섹터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반도체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드 섹터가 없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저장 용량당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죠. 가격은 비싸고 속도도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체한다는 설명 맞지만은, 자, 이 가격 부분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와 그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하드디스크, CPU, 롬, 그리고 램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RPM 맞습니다. RPM이 뭐죠? RPM은요, 분당 회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분당 회전수. 하드디스크가 회전하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그 수, 당연히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고속으로 회전하냐에 따라서 성능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플롭스라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을 연산할 수 있는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부동 소수점을 얼마만큼 연산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맞습니다. 자, MIPS도 맞습니다. MIPS는 100만 개의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를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롭스라든지 MIPS라든지 이런 것들은 CPU하고 관련된 그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배속 나와 있죠. 자, 배속은 데이터 전송 속도하고 연관해 있죠. 롬 8배속이냐 16배속이냐 이런 식으로 배속이 높을수록 당연히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램에 보시면은 BPI라고 나와 있는데요. BPI는요, 바이트 퍼 인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에 몇 개의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밀도로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이것은 주로 자기 테이프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위가 되고요. 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램의 성능 측정을 위한 단위들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램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검색을 하시면요, 램에 대한 사양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뭐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쭉 나올 건데요. 그 중에서 버스의 클럭이라든지 램 타이밍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버스 클럭이라는 것은 전송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클럭. 하나의 클럭이 발생할 때 어떤 하나의 명령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럭은
전송 속도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램 타임이란 것은 CPU에서 받은 명령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보낼 때 필요한 클럭 수를 뜻하는 겁니다. 클럭 수. 그러니까 하나의 클럭당 하나의 작업을 처리를 하는데 CPU에서 받은 명령을 메모리까지 전달할 때까지 몇 개의 클럭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클럭 수가 적을수록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CL6이라고 나와 있죠. CL은 램 타이밍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6이 뜻하는 것이 6개의 클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클럭이 6개가 필요한 그 정도의 사양, 성능을 뜻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윈도우즈 7의 파일이나 폴더 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 폴더 검색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일하고 폴더를 이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검색 상자에서 찾으려는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시작이 되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검색 상자가 여기 있죠. 자, 검색 상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커말이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문서는 어떤 것이 있고 파일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 상자에 찾으려는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엔터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검색어 키워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시작이 돼요. 자, 그다음 기본적으로 검색 상자에 입력한 내용이 포함된 파일이나 폴더 등을 검색하게 되고요. 내용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시를 붙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폴더나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을 한다. 제가 조금 전 커말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자, 커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붙여보면 다시 검색 중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커말이 빠져있는 그런 파일들, 폴더들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만능 문자를 이용하여 파일 및 폴더를 검색할 수 있다. 자, 물음표하고 별표 이용하는 거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검색한 후 검색 기준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검색 기준을 열면 해당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하여 표시한다. 검색 기준, 자주 검색하는 어떤 키워드들은, 어떤 기준들은 저장해두면은 다음에 쓰기 편하잖아요. 자, 커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자세한 결과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탐색기가 보여지죠? 탐색기가 보여지고요. 검색 저장이라는 메뉴가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색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에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색 상자가요. 검색 상자가 시작 메뉴, 금방 시작 메뉴에서 보여드렸죠. 시작 메뉴에도 검색 상자가 있고요. 윈도우즈 탐색기에도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기능이 좀 달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시작 메뉴에 있는 검색 상자 보시면요. 파일이나 폴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제어판의 항목을 검색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 우리가 커말이라고 해서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msconfig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msconfig가 포함된 파일이라든지 여기 프로그램도 같이 검색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 메뉴에서 검색 상자에서는 프로그램까지 검색이 됩니다. 제어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검색이 되어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릴 윈도우즈 탐색기에 있는 검색 상자에서는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msconfig라는 자, 프로그램을 검색을 했죠. 자, 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시스템 구성이라는 프로그램 창이 보여집니다. 자, 검색도 되고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세한 결과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세한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즈 탐색기로 이동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프로그램은 없죠. 파일은 있는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그 제어판 항목이 검색되게 하려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만일 검색이 되지 않는다라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 시작 메뉴에 가면요. 사용자 지정이 있죠. 사용자 지정에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프로그램 검색 및 제어판이라는 이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야만 조금 전처럼 프로그램 혹은 제어판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메뉴에 있는 검색 상자에서 검색을 할 때는 컴퓨터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을 합니다. 조금 전 제가 검색을 할 때 커맨이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때 검색할 위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 탐색기, 자, 윈도우즈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면은 뭐 바탕 화면이라든지 뭐 다운로드 폴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검색 결과는 범주별로 그룹화되어 표시가 된다. 좀 전 보여드렸죠. 커맨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문서 혹은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주별로 해서 그룹화가 되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된 파일과 폴더가 표시된 윈도우즈 탐색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검색 상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할 위치를 지정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을 할 수 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작 메뉴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고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색 결과 중 검색어로 사용된 문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므로 검색 결과 확인이 쉽다. 자, 커맨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커맨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만은 자세한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탐색기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필터, 검색 필터를 추가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검색 필터 추가가 있죠. 종류라든지 수정한 날짜라든지 유형, 크기를 좀 세세 항목을 검색 필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맨이라고만 입력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수정한 파일 중에서 커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고 싶다. 그러면 수정한 날짜를 검색 필터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F3번이나 컨트롤 F를 누르면은 검색 상자로 이동을 합니다.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를 사용하면 색인된 파일만 검색 결과에 나타나며 컴퓨터의 일반적인 파일들은 대부분 색인이 구성되어 있다. 자, 색인이라는 것은요, 빨리 찾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둔 어떤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색인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키워드를 기준해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컴퓨터는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색인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검색 상자에서 내용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러니까 대시를 붙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 있다. 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검색한 후 검색 기준을 저장할 수 있고, 자, 저장된 검색을 열기만 하면 원래 검색과 일치한 최신 파일이 나타난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에서 검색 필터를 사용하여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자,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검색했을 때 하고, 자,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검색했을 때 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에서는 필터가 있죠. 필터 기능이 있는데 시작 메뉴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기하고 바꾸기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고요.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찾기는 컨트롤 F라는 단축키 많이 이용을 하죠. 컨트롤 F 누르게 되면은 찾기 및 바꾸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찾기 탭이 선택이 되고요. 바꾸기 탭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찾기 탭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컨트롤 F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Shift F 5번, 그리고 홈에서 편집해서 찾기 및 선택해서 찾기 누르셔도 됩니다.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기능을 뜻하는 거고요. 워크시트 전체를 대상으로 찾거나 아니면은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범위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자, 컨트롤 F 눌러볼게요. 자, 김혁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것을 찾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셀 선택이 되죠. 그 다음, 또 그 다음 선택이 됩니다. 김혁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셀들은 다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전체 워크시트 내에서 지금 찾는 거고요. 시트에서 지금 찾은 거고요. 만일 범위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만 찾고 싶다. 그럴 때는
범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김혁, 자 이것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 설명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찾기를 실행하면 연속적으로 찾기를 실행한다. 자, 현재는 시트 1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찾기 버튼을 눌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트 1에서만 찾게 되는 거고요. 만일 여러 개의 시트를 동시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시트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3개의 시트를 다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다음 찾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트. 자, 3번째 시트로 이동이 됐네요. 자, 밑에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 2번째 시트. 자, 그 다음 첫 번째 시트로 다시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찾기를 실행하면 연속적으로 찾기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즉 역순으로 검색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을 한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찾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요.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역순으로 찾게 됩니다. 자, 찾는 위치에서 수식, 값, 메모를 선택하여 찾을 수 있다. 자, 옵션을 누르면은 세부 사항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 사항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찾을 위치, 자, 찾을 위치를 뜻하는 거죠. 수식에서 찾을 수도 있고 값 혹은 메모에서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특정한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서식 버튼 있죠. 자, 여기서 서식을 선택을 해서 그 서식에 맞는 것들만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꾸기 말씀을 드릴게요. 바꾸기는, 자, 찾기는 find, 컨트롤 F가 되고요. 바꾸기는 컨트롤 H가 되는 겁니다. 자, change 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오래 기억이 되시겠죠. 자, 특정 내용을 찾아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자, 뭐 경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김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바꿀 내용을 1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김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되돌리기를 할게요. 자,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김하고 별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별표는 모든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문자.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값들이 찾아지게 되죠. 셀에서 김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글자가 김으로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셀에서 보시면은 김혁장,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까지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일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셀에서 김으로 시작하는 값만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전체 셀 내용 일치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A 첫 번째 셀은 찾게 되지 않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김 물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물음표는 뭐죠? 김으로 시작하는 두 자리 문자죠. 만일 이게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가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김으로 시작한 두 개의 문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두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두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두 개의 문자를 가지는 김형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컨트롤 F. 자, 컨트롤 F가 뭐죠? 찾기죠. 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바꾸기 탭이 아니죠. 바꾸기 탭이 아니라 찾기 탭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뭐 3번 대소문자 구분할 수 있다. 뭐 찾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다 말씀을 드렸고, 2번에 보시면은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찾을 내용에 김, 별표, 혁을 입력하면,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김으로 시작하고 혁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김혁. 자, 이것도 김으로 시작하고 혁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김동혁. 다 맞습니다. 찾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김혁, 김혁기, 뭐 이김혁 이런 식으로 김자로 시작하고 혁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다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체크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김으로 시작하고 혁으로 끝나는 자, 이 데이터 중에서는 이 데이터만 찾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지원자가 0이 아닌 셀의 평균을 구하는 B 9번째 셀의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들어갈 수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 이용을 해서 범위 선택을 하면 되죠. 그때 구한 결과가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전체 합을 구하고 그때 건수로 나누는 것이죠.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6이 되어서 계산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0을 제외한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무하고요. 생산은 건수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로 나누어서 결과를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수식은 뭐 여러가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자, sumif, 자, 조건을 만족할 때 합을 구하는 거네요. 자, B 두 번째부터 해서 B 일곱 번째까지 0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구하겠네요. 그래서 뭐 합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수, 얼마의 건수로 이제 나눌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count if는 뭡니까? 조건을 만족할 때 셀의 개수죠. 0이 아니다. 그럼 몇 건의 계산이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바른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2번은요. 합을 구하는 부분은 동일한데 count 부분을 잘 보십시오. 카운트가 B의 두 번째부터 B의 일곱 번째까지예요. 이 결과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건 6이죠.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도 6이잖아요. 0도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0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if는 조건을 만족할 때 평균이 있죠. 그래서 0이 아닌 그때의 평균을 구하라. 맞습니다. 4번은 배열 함수가 배열 함수가 이용이 되었네요. 배열 수식이 이용이 되었네요. 자, if를 보시면은 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그때 합을 구할 범위가 그때 이제 이 값이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0이 아닌 것을 찾게 되죠. 찾게 되고요. B 두 번째에서 B 일곱 번째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때 에버리지 함수의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4개에 대해서만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 중 수식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혼란 느낄 수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자, 1번 셀 범위를 참조할 때는 시작 셀의 이름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콜론 당연한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시트 1에서 시트 세 번째까지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콜론이 들어갑니다. A 첫 번째에서 뭐 A 세 번째다. 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입력을 하죠. 자, 2번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 이름에 알파벳 이외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워크시트의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묶인다. 자,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자, 참조하는 시트 이름에 자, 공백이라든지 알파벳 이외의 문자가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로 이제 묶어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현재 시트가 아니고요. 시트 2 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시트인데 시트의 이름이 조금 다르죠. 느낌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A 10번째에 있는 이 값하고요. 자, 이 시트에 있는 A 10번째 있는 값하고요. 더한 결과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등호해서 해당 셀 선택을 하죠. 자, 더하기 해당 시트로 이동을 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면 위쪽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자, 엔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이 되었죠. 자, 이때 이 수식을 잘 보십시오. 자, 시트라는 이름이 영문자면은 영문자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이에 공백이라든지 이런 이제 느낌표라든지 이런 다른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시트의 이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수식 안의 문자나 숫자에는 글꼴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수식에서
자, 이 부분 여기까지만 뭐 색을 바꾸고 싶다. 가능합니까? 자, 홈에 보시면은 글꼴 이 부분이 비활성화 되어 있죠. 안 된다는 뜻입니다. 4번 외부 참조에는 통합 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 그러니까 다른 시트를 참조를 할 때는 어차피 통합 문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통합 문서 이름까지 경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있는 통합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문서가 하드디스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경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 드라이브 밑에 ABC 폴더 내에 ABC 통합 문서에서 뭐 시트에서 해당 뭐 셀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탭 스크롤 단추를 이용하여 다른 시트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자 시트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탭 스크롤 단추가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트 1, 시트 2 이렇게 3개의 시트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단추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아무 이동도 없죠. 자 이게 어떨 때 이용이 되냐면은 자 시트 이름이 다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클릭을 하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 자 오른쪽 제일 끝으로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제일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요 시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이유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 아니죠.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2번 행과 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진 사각형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기본 단위를 워크시트로 한다. 워크시트가 아니고 셀이죠. 3번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워크시트의 수는 항상 3개로 한정되어 있다. 뭐 시트 1, 뭐 시트 2, 시트 3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엑셀 옵션에서 기본 설정에 가시면요. 오른쪽 그림처럼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보시면은 글꼴도 바꿀 수 있고요. 글꼴의 크기도 바꿀 수도 있고요. 새 시트의 기본 보기를 또 바꿀 수도 있고요. 포함할 시트의 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4번 이름 상자는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차트나 그리기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 이름이 표시가 된다. 보통 우리는 이거 셀을 하나 선택을 하면요. 이름 상자에 그 셀의 셀 포인트에 이제 셀의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차트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차트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직사각형을 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태블을 만들 때 각각의 필드에 이제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번에 보시면 이제 숫자 형식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실수가 지정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 형식 뭐 다양합니다.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숫자 형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정수죠. 실수가 아니라. 그래서 정수로 지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예 아니오 형식은 예 값에는 -1 아니오는 0이 사용된다. 자 이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 유무 뭐 이런 필드들은 값이 확인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럴 때는 예 아니오라는 형식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예 아니오 형식을 이용하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예라고 했을 때는 1이다 아니오는 0이다 뭐 1, 0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오는 값을 가질 때 0 값을 가지고요. 얘는 -1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형식 중에서 true, false, yes, no, on, off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형식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 중에서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형식이고요. 기본 필드 크기는 비트가 이제 하나입니다. 한 개 비트면 충분하죠. 왜 그래요? 비트 하나만 있으면은 on, off 그러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비트만 있으면 충분히 예, 아니요 형식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텍스트 형식은 문자를 최대 255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 자,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삽입, 자, 인설트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설트 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값을 직접 지정을 해서 추가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insert into, 자, value에서 뒤에 값이 들어오죠. 자, 이 값을 추가를 하겠다. 어디에다가? 수강생 테이블에다가, 자, 수강생 테이블에 이름, 과목, 주소, 수강료 필드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겠다. 저렇게 코드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필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 그 테이블에 필드가 이 4개의 필드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당연히 값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들어가기 때문에 필드명을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지정을 직접 했을 경우가 있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이제 추출해서 넣는 경우는 셀렉트 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형식이 동일하고요. 뒷부분은 이제 select from where 해서 이제 수강생이란 테이블에서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당 필드의 값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값들을 가지고 와서 정보 수강생이라는 테이블의 해당 필드에다가 값을 넣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이 아니라 select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들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값들, 여러 개의 레코드들을 한 번에 또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번에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추가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데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아닙니다. 하나의 테이블에서 추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2번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하여 추가할 수 있다.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의 인설트 문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 있다. 셀렉트 문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아래 SQL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elect from where, 자, 조건이 들어왔는데, 자, and로에서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라는 조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in은 뭐죠? in. 자, in은 또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2라는 테이블에 있는 소재지 필드의 값이 서울 또는 수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and, 자, 그리고 T1의 품번하고 T2의 품번하고 같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겠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결과적으로 T1의 품번하고 T2의 제조사를 검색을 하는 SQL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4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T1의 품번 필드 하고요. T2의 제조사 필드만 추출을 하는, 셀렉트하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사실상 찾을 수가 있겠죠. 사원 폼을 선택한 후 만들기 기타 폼의 모달 대화 상자를 선택하여 모달 대화 상자 폼을 생성하였다. 다음 중 모달 대화 상자 폼의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만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폼에 보시면은 모달 대화 상자도 있고요. 픽업 테이블도 있습니다. 픽업 테이블은 우리 엑셀에서 배웠는데 엑셀에서도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모달 대화 상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은 기본 폼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확인 버튼하고요, 취소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확인 버튼하고 취소 버튼이 만들어지는데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매크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로즈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확인 버튼 눌렀는데 클로즈, 닫힌다는 뜻이고요. 자, 취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소도 클로즈 매크로 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확인을 누르던 취소를 누르던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닫힌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컨트롤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이 닫혀버리죠.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창이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든 취소 버튼을 누르든 창이 닫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달 폼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 개의 폼들을 동시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작업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자, 모달 폼이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모달 폼을 먼저 어떤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사원 폼을 선택한 후 모달 대화 상자를 선택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사원 폼을 선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원 폼 있어요. 선택된 상태에서 자, 모달 대화 상자 폼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모양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다른 폼을 선택을 하든 선택을 안 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저장을 누르고 확인 취소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닫히는 게 아니고요. 작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취소 버튼 누를 때도 동일해요. 어차피 확인이나 취소나 클로즈 매크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작업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메시지를 한 번 더 그냥 보여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창이 그대로 닫혀버리게 되겠죠. 자, 보기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생성된 폼의 두 개의 버튼 중 하나는 확인이다. 맞죠? 또 하나는 취소다. 1번, 2번 맞습니다. 4번 취소 버튼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힌다. 확인 버튼 눌러도 닫히게 되죠. 자, 3번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원 폼이 열린다.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그 매크로 함수를 다른 함수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중 폼의 탭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폼을 만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컨트롤들이 있죠.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컨트롤에서 다른 컨트롤로 이동을 할 때 탭키 보통 누르잖아요. 그죠? 탭키 눌렀을 때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본으로 설정되는 탭 순서는 폼의 컨트롤을 추가하여 작성한 순서대로 설정이 된다.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면 그 순서대로 탭키 눌렀을 때 이동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탭 순서 대화 상자에 자동 순서는 탭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정한다. 자, 탭 순서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이제 폼 디자인 도구에서 정렬에 가서 컨트롤 레이아웃에 가면은 탭 순서라는 기능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탭 순서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 순서, 그러니까 본문에 뭐 폼 머리글이 되었던 폼 바닥글이 되었던 상관이 없죠. 본문에 이런 컨트롤들이 나열되어 있다라면은 이렇게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 이름들을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동을 해주면 되고요. 자동 순서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 순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탭키를 주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동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 탭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이건 맞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죠. 우리는 글씨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쓰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탭 보기에서 탭키를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설정하는 거다. 맞고요.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예이다. 자, 컨트롤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탭 정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탭 정지에서 예 하게 되면은 탭 이동 시 포함되어 포커스가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1번 컨트롤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속성에서 탭 정지 속성이 있는데요. 만일 이것을 예로 하지 않고요.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은 자, 탭을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동이 될 때 1번은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탭 값을 인식하지 않고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은 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탭 순서는 폼 컨트롤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탭 키나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이동되는 순서를 정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조금 전처럼 탭 순서를 이렇게 전체의 컨트롤들을 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컨트롤 속성, 각각의 컨트롤들을 선택을 해서 속성에 보면은 탭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숫자를 입력을 해서 만일 0에서 이제 현재 컨트롤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체 컨트롤 개수가 6이라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컨트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탭의 위치를 가질 것은 0, 1, 2, 3, 4, 5.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값의 위치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개수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에서 이제 개수의 마이너스 1까지의 순서를 직접 입력을 해서 탭 인덱스가 0인 컨트롤에 포커스가 먼저 위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에서, 그러니까 액세스에서 피벗 테이블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테이블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고요. 모달 대화 상자를 선택하듯이 기타 폼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필터 필드를 여기로 끌어옵니다. 열 필드, 행 필드, 합계 또는 세부 정보 필드를 여기에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 엑셀에서는 값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강사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개의 필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한번 제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행은 자, 강사 이름을 자,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은 뭐 나이, 열은 나이로 하겠습니다. 뭐 적당하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급여, 나이별로 해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근무 평가도 뭐 이렇게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값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필드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피벗 테이블 구성 필드를 열 필드 머리글로 드래그하여 설정할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죠. 열 필드, 행 필드 끌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세부 정보 필드에는 한 번에 하나의 필드만을 삽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 개 값들을 같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 필드는 여기 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개, 뭐 나이, 급여 이런 여러 개의 값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데이터를 요약하여 분석표 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대화형 테이블을 말한다. 그래서 뭐 피벗 테이블의 정의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4번 폼 그룹에서 기타 폼을 클릭한 후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여 이용한다.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당부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습을 한 거고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문제만 보고 답을 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 푸는 요령들을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 그런 개념을 좀 깨우쳐야 됩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